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엘러나 베스케즈입니다. MI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3월 저는 UN 우주기술자문위원으로서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위성 항법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었죠. 당연히 미국의 GPS가 최고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NASA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15년간 GPS 개발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이 포착됐어요. 한국의 KPS라는 시스템이 GPS보다 정확도가 20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죠. 제 조교에게 다시 측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3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재밍 테스트였습니다. 강력한 전자기 간섭을 가했을 때 GPS와 유럽의 갈릴레오는 완전히 먹통이 됐는데 KPS는 끄떡없이 작동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주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선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때 제 조교 데이비드 킴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대요. 야간 발사였는데 완벽하게 성공했답니다. 저는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발사체 누리호가 새벽 1시 13분에 발사돼서 위성 13기를 목표 궤도 600km에 정확히 안착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민간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발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발사 시간을 예상보다 단축했고 페어링 분리부터 위성 사출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어요. 저는 NASA에서 수십 번의 발사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정확한 발사는 드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미국 국무부의 타머스 라이트 차관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우주정책 담당으로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박사님, 한국의 누리호 발사 보셨죠? 그리고 KPS 기술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재적 군사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사체 기술과 정밀 위성 항법을 결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아시잖아요. UN 조약 개정안에 이 기술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박사님의 보고서가 필요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위협으로 규정하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차관보님, 저는 아직 검증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보고서를 쓸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박사님, 이건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문제예요. 한국이 연간 발사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2027년까지 6차 발사, 그 이후로는 매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국의 요구에 따라야 할까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누리호 발사 성공과 KPS 기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 눈으로 보지 않고는 어떤 보고서도 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즉시 환영한다는 답장을 보내왔어요. 숨길 게 없다는 뜻처럼 보였죠. MIT 동료인 리처드 첸 교수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GPS 2세대 개발에 참여한 원로 과학자였어요. 엘러나, 왜 굳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들이 로켓 하나 쏘아 올렸다고 해서 우리를 따라잡을 순 없어. 시간 낭비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과학자는 데이터를 믿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뭔가 특별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제 연구실 서버에 이상한 접속 기록이 발견됐어요. 누군가 제 KPS 관련 데이터 열람을 시도한 흔적이었죠. IP 주소를 추적했더니 버지니아주 랭글리였습니다. CIA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스턴을 떠날 때 남편 마이컬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국무부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드라이브. 김정우였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과학자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반신반의하며 왔어요. 제가 본 데이터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정우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대전 연구원으로 모시기 전에 서울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KTX를 타러 가는 길, 저는 놀랐어요. 공항 철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빨랐거든요. 그리고 어디서든 완벽한 인터넷 연결이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KTX에 탑승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차가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노트북으로 화상회의가 끊김없이 진행됐어요. 미국의 엠트랙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박사님 놀라셨나요? 김정우 박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오지 네트워크는 전국 어디서나 작동합니다. KPS 시스템도 이런 통신 인프라와 결합돼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산과 터널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터널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상기지국과 위성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입니다. KPS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죠. 위성 신호가 약한 곳에서는 자동으로 지상 네트워크로 전환됩니다. 기차 안에서 김정우 박사는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발사였고 앞으로 7차, 8차 발사가 계획돼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거였어요. 박사님, 미국에서는 스페이석스 같은 민간 기업이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한국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참여하면서 기술 이전이 본격화됐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대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건물은 현대적이고 웅장했습니다. 로비에는 누리호 모형이 전시돼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발사 성공 기록들이 걸려 있었어요. 김정우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관제센터를 보여드리고 내일 실제 KPS 시스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던 중 제 휴대전화로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박사님,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당신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보스턴은 아름다운 도시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누군가 제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김정우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박사님,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왔고 문자를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시내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각오를 다지며 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예요. 그게 과학자의 의무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제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위성들의 궤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KPS 위성 7기가 지구 주위를 돌며 정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김정우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2019년부터 KPS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위성 배치가 가능해졌어요. 내년까지 총 12기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신호 정확도, 커버리지, 안정성 모든 지표가 제 실험실에서 측정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김정우 박사는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시연이었어요. 연구원 야외 시험장으로 나가자 각종 측정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황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기술자가 GPS 수신기와 KPS 수신기를 동시에 작동시켰어요. 둘 다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였어요. 이제 재밍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정우 박사가 신호를 주자 강력한 전파 방해가 시작됐어요. GPS 수신기 화면이 즉시 깜빡이더니 신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GPS는 재밍에 취약하니까요. 저는 KPS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KPS 수신기는 여전히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재밍 신호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다중 주파수 호핑 기술입니다. 김정우 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재밍 신호가 감지되면 0.001초 만에 다른 주파수로 자동 전환됩니다. 한 번에 100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NASA에서 15년간 일했지만 이런 기술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에요. 박사님, 직접 재밍 강도를 조절해 보시겠어요? 김정우 박사가 조작 장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재밍 신호를 최대로 올렸어요. 주변의 모든 GPS 장비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제 휴대전화의 지도 앱도 작동을 멈췄어요. 하지만 KPS 수신기는 여전히 정상 작동했습니다. 오차 범위 5cm 이내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김정우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터널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연구원 지하에는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박사의 설명으로는 위성 신호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GPS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KPS는 터널 안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잡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지상기지국 연동 시스템입니다. 김정우 박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위성 신호가 약한 곳에서는 자동으로 오지 기지국 신호로 전환됩니다. 사용자는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KTX에서 경험하셨던 것처럼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에 발달된 통신 인프라가 KPS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거예요. 위성과 지상 네트워크의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시연은 계속됐어요. 고층 빌딩 숲 사이, 전자파 간섭이 심한 공장지대, 심지어 지하 주차장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KPS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반면 GPS는 자주 신호를 잃거나 부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어요. 점심 식사 후 김정우 박사는 민간 활용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재난 현장에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는 구조드론, 센티미터 단위로 농약을 살포하는 정밀 농업 시스템. 모든 게 KPS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건 군사기술이 아닙니다. 김정우 박사가 강조했어요. 처음부터 민간 활용을 목표로 개발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제게 요구한 군사 위협 평가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혁신이었어요. 오후 5시쯤 저는 김정우 박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KPS는 현존하는 어떤 위성 항법 시스템보다 우수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김정우 박사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박사님이 직접 와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 때문에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거든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가 거짓 보고서를 쓰길 원하는데 저는 진실을 봐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 측정한 모든 데이터, 그리고 제 솔직한 평가를요. KPS는 위협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기술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호텔방에서 미국 국무부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타머스 라이트 차관보와의 화상 통화였어요. 차관보님, 현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어요. 그의 표정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한국 기술의 군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들려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차관보님, 한국의 KPS는 군사용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간 기술로 개발됐어요. 제가 직접 시연을 보고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박사님, 당신은 기술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정학을 봐야 해요. 한국이 이 기술을 중국에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증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써야 해요. 엘러나 박사. 그가 제 이름을 직접 불렀어요. 당신은 15년간 NASA에서 일했습니다. 누가 당신의 연구비를 댔죠? 누가 당신을 MIT 교수로 만들었습니까? 저는 움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합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미국의 국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제게 거짓 보고서를 쓰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차관보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를 각오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방안을 서성이며 고민했습니다. 제 경력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정오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MIT 조교 데이비드 킴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봐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입수한 문서예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 사이에 오간 기밀 전문이었어요. 데이비드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문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비밀리에 합의해서 한국의 KPS 기술 확산을 막기로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서로 경쟁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신흥기술국의 성장을 함께 저지하기로 한 겁니다. 2024년 2월 15일자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양국은 UN 우주기술 조약 개정을 통해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을 제한하는 데 합의한다. 필요시 경제 제재 카드도 검토한다.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국제 외교의 실체였어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이었죠. 오후 3시쯤 중국 우주국의 닥터 웨이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자문위원으로서 저는 중립을 지켜야 했기에 만남에 응했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웨이첸은 50대 중반의 노련한 외교관 같은 인상이었어요. 엘러나 박사님,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우 우수한 기술이에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사님,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이 이런 정밀 기술을 보유하면 지역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미국과 똑같은 논리를 사용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 다 한국 기술의 성장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웨이 박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한국 기술을 막으려는 건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기술은 권력이에요. 우리는 그 권력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데이비드가 보낸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투표권 박탈, 심지어 핵심 과학자들에 대한 회유 공작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이름이 문서에 언급돼 있다는 거였어요. 엘러나 베스케즈 박사를 통해 UN 보고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할 것. 필요시 경력상 불이익을 암시하여 협조를 구한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정치 게임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7시 김정우 박사가 제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 압박을 받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보낸 문서를 보여줬어요. 김정우 박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변화를 두려워하니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우리의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게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박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누리호 7차, 8차 발사를 진행하고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할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그의 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저도 제 방식으로 싸우겠다고요.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4일째, 저는 김정우 박사의 제안으로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이곳은 누리호가 발사된 곳이에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3시간을 달려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봤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발사대, 그 옆에 거대한 조립동. 규모는 케네디 우주센터보다 작았지만 시설의 현대성은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박사님, 여기서 지난달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야간 발사였는데 새벽 1시 13분에 완벽하게 성공했죠. 발사관제 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발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리호가 불꽃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어요. 122초 후 1단 분리, 230초 후 페어링 분리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13기의 위성을 600km 궤도에 정확히 올려놨어요. 오차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 정밀도는 스페이석스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타머스 라이트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직급의 누군가였습니다. 베스케즈 박사, 저는 국가안보회의 라버트 해멀턴입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NSC는 백악관 직속 기관이었으니까요. 박사님, 우리는 당신의 한국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보고서를 쓸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보고서를 쓰든 그건 제 자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사님, 당신 딸 세러가 하버드 2학년이죠? 장학금을 받고 있고요. 그 장학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피가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어요. 당신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요, 박사님. 선을 넘은 건 당신입니다. 미국 교수가 적성국 기술을 옹호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순간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어요. 로비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중국 우주국의 웨이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에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앨러나 박사,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웨이첸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미국과 중국의 합의 문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국을 견제하기로 한 거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당사자가 직접 인정하는 걸 들으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도 우리 편이 되라는 겁니다. 웨이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UN 보고서에서 한국 기술을 위협으로 규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제 MIT 연구실 사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실험실에 침입해서 찍은 것들이에요. 박사님, 연구실 화재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위험한 실험을 하는 곳에서는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당신들의 정치 게임에 동참하지 않을 거예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저를 이용하려 했어요. 진실 따위는 관심 없었죠. 밤 10시쯤 김정우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오늘 중국 측 사람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도 나름의 정보망이 있습니다. 김정우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절박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박사님이 진실을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데이비드 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해달라고요. 미국 마이너스 중국 합의 문서, 협박 녹취록, 그리고 KPS의 실제 성능 데이터까지. 믿기 힘든 일이지만 저는 강대국 두 나라를 모두 적으로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MIT 제 연구실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주말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자료가 소실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김정우 박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더 머무르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엔 총회가 2주 후에요. 거기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보스턴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싸우러 가는 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정우 박사가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은 박사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한국을 잊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본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그게 과학자의 의무니까요. 보스턴에 도착한 건 한국을 떠난 지 18시간 후였습니다. 로건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이상한 차가 저를 따라오는 걸 눈치챘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마이컬이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앨런아, 당신 없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누군가 우리 집 앞을 계속 서성였고 세로한테도 이상한 전화가 왔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 세로는 하버드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2학년이었어요. 어떤 전화였어요? 발신자 표시가 안 된 전화였는데 내 엄마한테 조심하라고 전화라는 거였어. 마이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즉시 세로에게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기숙사에서 안전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분명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며칠간 기숙사에만 있어. 밖에 나갈 땐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이컬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미국 정부의 압박, 그리고 제가 내린 결심까지요. 당신 미쳤어? 마이컬이 소리쳤어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그 보고서를 써야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MIT 제 사무실에 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과장 프로페서 데이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앨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학과장실로 따라가자 그는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당신의 모든 연구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하더군.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건 충격이었어요. 더 나쁜 소식이 있어. 데이버스 교수가 계속했어요. 학교 이사회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어. 당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려는 것뿐이에요. 앨런아, 나는 당신 편이야. 하지만 학교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돼. 이사회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사임하길 원하는 거군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분간 휴직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25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 2시쯤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어요.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트럭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돌진해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뛰었습니다. 트럭이 제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어요. 번호판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살해 시도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그저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사고로 처리하려 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묘하게도 그 구역의 카메라는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러가 하버드 캠퍼스를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뒷면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딸이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김정우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사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정우 박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 가족이 위험해요.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박사님과 가족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게요. 1시간 후 놀랍게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직접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베스케즈 박사님, 저희가 보안 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따님의 안전도 확보하겠습니다. 왜 한국이 저를 도와주는 거죠? 박사님은 진실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집 앞에는 한국 대사관 보안 요원이 배치됐어요. 세러의 기숙사 주변에도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타머스 라이트 차관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앨런아, 마지막 기회야. 유엔 총회는 일주일 후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써. 그러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본 진실을 말할 거예요. 어떤 위협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스턴의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죠. 믿기 힘든 일이지만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면 유엔 총회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 경력이 끝나더라도,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그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진실, 정의,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양심 말입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늘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마이컬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앨런아, 정말 이렇게 해야 해. 아직 늦지 않았어.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잖아.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과학자야.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순 없어.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당신이 오라. 하지만 무섭긴 해.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야. 유엔 본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데이비드 킴이 보내준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KPS 성능 데이터, 미국 마이너스 중국 비밀 합의 문서, 협박 증거들. 모든 게 준비돼 있었어요. 총회장에 들어섰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국 대표석에서 타머스 라이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중국 대표석의 웨이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대표석에는 김정우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격려의 표시였죠. 의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유엔 우주기술 자문위원 드라이브. 앨런아 베스케즈 교수의 발표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존경하는 회원국 여러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객관적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PS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였어요. 지난 한 달간 저는 한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측정 결과 KPS는 정확도에서 GPS보다 20배 우수했습니다. 재밍 대응 능력도 현존하는 어떤 시스템보다 뛰어났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석에서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군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은 이 기술을 자율주행, 재난구조, 정밀 농업 등 순수 민간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머스 라이트가 손을 들었어요.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베스케즈 박사, 당신은 기술의 전용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술도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차관보님, 그 논리라면 GPS도, 인터넷도, 심지어 항공기 기술도 모두 규제해야 합니다. 모두 군사 전용이 가능하니까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단호하게 물었어요. 미국이 개발한 기술은 괜찮고 다른 나라가 개발한 기술은 위협이라는 건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비밀 합의 문서였어요. 저는 우연히 이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비밀리에 합의해서 한국의 KPS 기술 확산을 막기로 한 내용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표 웨이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그 문서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출처는 명확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2024년 2월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의 결과물입니다. 양국은 유엔 조약 개정을 통해 한국 기술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경제 제재 계획, 기술 표준화 방해 전략, 심지어 핵심 과학자 회유 공작까지. 여기 제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앨러나 베스케즈를 통해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적혀 있네요. 회의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타머스 라이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건 위조된 문서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여기 협박 녹취록이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님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타머스 라이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 딸 세러를 생각하세요. 보스턴은 아름다운 도시죠.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기술이 실제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술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좋은 기술은 누가 개발했든 인류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강대국이 자신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 신흥국의 혁신을 막는 건 정의롭지 않아요. 작은 나라 대표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대표들이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저는 김정우 박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그 증거죠. 우리는 이런 혁신을 축하해야지 억압해선 안 됩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중견국 대표들도 함께했어요. 저는 MIT 교수이자 NASA 연구원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증언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한국의 KPS는 위협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막으려는 강대국의 담합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대표석은 예외였지만요. 연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김정우 박사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의장이 긴급 투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주기술의 공정한 접근과 협력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된 거예요. 찬성 156표, 반대 2표 미국, 중국, 기권 35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가 끝난 직후 저는 복도에서 타머스 라이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베스케즈, 당신은 방금 경력을 끝냈어.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제 양심을 지켰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가 비웃었어요. 양심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어요. 로비에서 김정우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서 있었어요. 베스케즈 박사님, 장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신 용기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단지 과학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정우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말이요? 카이스트에서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다고 합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 설립될 국제우주연구소의 소장직도요. 믿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족과 상의해야 했으니까요. 뉴욕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마이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끝났어. 진실을 다 말했어. TV에서 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자랑스러워, 앨런아.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한국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마이컬은 잠시 침묵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당신이 일할 수 없을 테니까. 세러도 교환학생으로 서울대에 갈 수 있을 거야. 정말 괜찮아?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 우리 가족은 당신을 지지해.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MIT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제 교수직이 정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25년간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락이 쏟아진 거예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인도 우주연구기구. 모두 저에게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MIT 학생들이 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이 캠퍼스에 모여 진실을 말한 교수를 지켜라는 플래카드를 들었어요. 네이처와 사이언스 같은 저명한 학술지들이 저를 지지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과학자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요. 석 달 후 국제우주연구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었어요. 저는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개소식 날 저는 연설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강대국의 독점에 맞서는 곳입니다.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우주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KPS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는 이 기술로 야생동물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 조기 경보에 활용했고요. 놀랍게도 유럽연합도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6개월 후 한국에서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소형 위성호기를 궤도에 올렸어요. 저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 누리호가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완벽한 발사였습니다. 김정우 박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의 기술이 정말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좋은 기술은 인정받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전의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카이스트 캠퍼스가 보여요. 학생들이 웃으며 걷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UN 총회에서 연설하던 제 모습이에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MIT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있겠죠. 하지만 제 양심은 평생 불편했을 겁니다. 세러는 지금 서울대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제법 잘합니다. 마이컬은 온라인으로 건축 설계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제 김정우 박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더 큰 위성을 더 정확하게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2027년 6차 발사 때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김정우 박사가 말했어요. 영광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기술 패권주의를 넘어서 공정한 우주 개발의 미래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으며 진정한 과학자는 진실 앞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작은 나라의 큰 꿈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한국은 저에게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들, KPS의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열정.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맑은 대전의 하늘 위로 아마도 KPS 위성이 지나가고 있겠죠. 작지만 밝은 빛으로요. 그 빛은 이제 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남미의 정글에서, 동남아시아의 섬에서. 한국의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한 대학생이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을 지켜주셔서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술이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김정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가 박사님의 새 집입니다. 카이스트 캠퍼스는 아름다웠어요. 대전의 맑은 공기, 현대적인 연구시설, 그리고 열정적인 학생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러나 베스케지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기술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과학자로서의 정직성, 용기, 그리고 책임감도 함께 가르치겠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석 달 후 국제우주연구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었어요. 저는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개소식 날 저는 연설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강대국의 독점에 맞서는 곳입니다.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우주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KPS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는 이 기술로 야생동물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 조기 경보에 활용했고요. 놀랍게도 유럽연합도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원한다는 거였어요. 6개월 후 한국에서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소형 위성 5기를 궤도에 올렸어요. 저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 누리호가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완벽한 발사였습니다. 김정우 박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의 기술이 정말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좋은 기술은 인정받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전의 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카이스트 캠퍼스가 보여요. 학생들이 웃으며 걷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UN 총회에서 연설하던 제 모습이에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MIT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있겠죠. 하지만 제 양심은 평생 불편했을 겁니다. 세러는 지금 서울대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제법 잘합니다. 마이컬은 온라인으로 건축 설계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제 김정우 박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더 큰 위성을 더 정확하게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2027년 6차 발사 때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김정우 박사가 말했어요. 영광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기술 패권주의를 넘어서 공정한 우주 개발의 미래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으며
진정한 과학자는 진실 앞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작은 나라의 큰 꿈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한국은 저에게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들, KPS의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열정.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맑은 대전의 하늘 위로 아마도 KPS 위성이 지나가고 있겠죠. 작지만 밝은 빛으로요. 그 빛은 이제 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남미의 정글에서, 동남아시아의 섬에서 한국의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감동 모음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